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로페즈,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유럽 각지에서 공부하고 20대 후반에 ILO로 입사한 저는 주로 비정규 노동, 저소득 이주 노동자, 국가 간 협약 미준수 사례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정적인 책상 앞에서 수치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다루는 일상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도 그냥 그런 하루였어요. 월요일 아침. 커피는 미지근했고 시스템은 오류로 지연되고 있었죠. 그런데 받은 편지함에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기술자 14인 공항 구금 한국 프로젝트 관련. 처음엔 그냥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흔한 일이니까요. 행정상의 오류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기계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제 감정은 말하자면 직감이었어요. 자주 오는 일이지만 이번은 이상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경유국 ILO 연락관이었고 급히 확인 바랍니다라는 표시가 2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PDF로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 내 한 공항에서 구금된 기술자들 명단이 있었어요. 14명 중 12명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 그리고 단 하나, 보고서에서 이름 옆에 붉은색 별표가 찍혀 있었던 남자. FARHAN 어지즈. 파르한 아지즈. 33세. 파키스탄 라호르 출신. 기계 용접 전문가. 현지 기술 훈련 과정을 수료했고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발전소 공사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이었죠. 우리는 이 이름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쭉 읽어 내려가던 중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입국 직후 구금됐다는 건 단지 표면일 뿐이었어요. 정확히는 입국 심사 중 별도 공간으로 이동 후 구금 영장 없이 체포, 이후 장시간 단독 격리, 미란다 원칙 미고지, 통역 제공 거부, 그리고 수갑이 아니라 손발에 쇠사슬이 채워졌다는 문장. 미국이 지금 시대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이건 너무도 노골적인 인권 침해였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해당 기술자들이 속한 프로젝트가 한국의 모 대기업이 주도하는 친환경 플랜트 건설 사업이었고 이는 미중 에너지 경쟁 속에서 주목받는 사업이었단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상사에게 알리고 관련국 조사 요청을 발송하려 했을 때 내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이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가 저를 막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로 불길했어요. 그렇게 40분이 지나 다시 접속했을 때 저는 해당 사건이 ILO 본부 내 다른 부서로 이첩 처리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계속 제 안에서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무언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며칠 후 독일에서 활동 중이던 동료 인권 변호사 클라라 슈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말했어요. 엘리사, 너 지금 미 정부와 외교 분쟁을 시작하려는 거야? 아니, 단지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도 조사에 협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파르한 아지즈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고 어렵게 그가 구금되기 직전 한국 측에 보낸 마지막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Dear Sir, I have arrived in Dallas. I will report to the local office after immigration clearanc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FARHAN. 문제는 그가 입국 직후 연락하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이후로 7일간 아무런 연락도 기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왜요?
그는 파키스탄 출신이고 이름이 아랍식이니까 한국 기업과 연계되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저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구금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의 오만, 침묵의 강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로페즈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ILO 제네바 본부에서 근무 중인 조사관이고 우연히 접하게 된 기술자 구금 사건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파르한 아지즈. 그 이름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속 숫자나 익명의 노동자가 아닌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 한 명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가 제 일상과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그가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뒤 보낸 단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공항 도착 완료. 입국 절차 후 현장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후로 어떤 소식도 받지 못했으며 대사관조차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엔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비자 문제로 구금 조치. 특별조사대 배정. 귀국 여부 심해 중. 그 짧은 한 줄 문장 속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빠져 있었죠. 왜 구금됐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는지, 통역은 제공됐는지, 가족은 알았는지. 모든 것이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류 속 불일치, 의도된 침묵. 문서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는 파르한이 잦은 귀국을 원했다는 구절이 있었지만 파르한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미국 내 인권 변호사는 그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국 당시의 영상 자료 확보 요청에 대해 미국 당국은 보관 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다른 사건들에선 같은 시기에 자료가 확보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ILO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정보들에 대해 담당자들이 갑자기 답변을 미루거나 이건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어요. 심지어 제가 작성한 예비 보고서가 검토 중단 조치를 받았을 땐 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건이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측은 해당 기술자들이 군사,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맡을 예정이었던 업무는 단순 플랜트 보조 용접. 누구도 군사 기술과 연결 지을 수 없는 직무였죠.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체계적 행동이 아닐까 하고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무렵 독일에 있는 제 오랜 동료이자 인권 변호사인 클라라 슈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확보한 문서들과 증언을 보여주자 곧바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엘리사,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 그 이상이야. 외교, 경제, 안보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얽힘이야. 클라라는 유럽 인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언론에 이 사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저도 동시에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정윤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윤호 씨는 뜻밖에도 저와 같은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본사에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무언가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왜 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조심스레 일부 이메일과 계약 문서를 제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자 발급 일정이 의도적으로 지연된 정황, 미국 현지 파트너가 보낸 불분명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 등이 담겨 있었고, 전 그제서야 확실히 느꼈어요. 누군가 이 구금을 기획했다. 시작되는 압력.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저를 향한 압박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한 인사는 저를 비공식적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조사는 너무 깊어지고 있어요. 국가 간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너무 나아가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모든 파일을 백업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외부 서버에 따로 자료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컸던 건 파르한의 침묵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을 누군가가 끝내주길 바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안을 ILO 내부 보고서로 끝내지 않기로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알도록 만들고 증언이 목소리로, 문서가 이야기로 전달되게 하기로요.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고비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 로페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진실을 찾겠다는 열망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이자 동시에 제 신념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문 앞에서 저는 파르한 아지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윤호 씨와 협력해 한국 기업 측 자료를 정리했고, 클라라 슈타인 변호사와 함께 유럽 인권단체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ILO 내부 보고서 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중 기록, 구금 중 제공되지 않은 통역 서비스, 기술자 신변 확보 실패 등의 명백한 인권 침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ILO 특별 세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ILO 본부의 관례를 벗어난 긴급 소집. 국제사회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발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너지는 신뢰. ILO 특별 세션을 하루 앞두고 한 통의 이메일이 유럽 주요 언론사에 유출됩니다. 그 이메일은 한국 기업 내부의 회의록 중 일부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측과 협력하여 고위험 국가 출신 인력 사전 선별 협약 체결 추진. 특정 인물 비자 발급 지연 조율 중. 언론 노출 시 파트너사 명의로 부정 기사 대응 준비. 이 문건이 진짜라면 한국 기업은 구금 사태에 암묵적으로 협조했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신뢰했던 정윤호 씨, 그리고 그가 속한 기업이 사태의 공범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윤호 씨에게 바로 연락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내부에선 회의록을 일부러 비공개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속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한국 기업, 인권 침해, 사전 인지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관련 협조는 상호 합의에 따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조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은 제 발표를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공세로 몰아가려 했고, 심지어 ILO 내부에서도 조사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대 위의 고립. ILO 특별 세션 당일, 저는 회의장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대표단들, 각국의 언론, 그리고 무표정한 외교관들.
그들 앞에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내가 가진 정보, 과연 이걸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나도 조작된 조각만 본 것은 아닐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르한 아지즈. 그는 구금되었고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그가 파키스탄 출신이고 기술자였고 비자의 끝자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누구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 기업이 구금 직전 준비하던 지역사회 교육계획, 해외 노동자 대상 복지 프로그램, 환경보호 연계 설비 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수익을 넘어서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내부의 특정 의견일 뿐 전체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들이 이 사태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이며 동시에 책임을 통감하고자 하는 당사자라고 믿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얼굴을 굳혔고 일부 언론인들은 타자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ILO 위원장단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전의 시작. 회의 이후 분위기는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인권 단체들이 제 발표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파르한 아지즈의 가족이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윤호 씨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한국 본사도 내부 회의록은 조사 중이며 해당 내용을 승인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 여론이 빠르게 반응하며 압박이 거세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조사단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드디어 파르한 아지즈와 구금 중이던 기술자들 전원이 석방됐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날 밤 저는 클라라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꾼 걸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진실은 항상 있었고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어떤 시스템도 완전한 정의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외쳤고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행동했기에 세상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 로페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파르한 아지즈를 포함한 기술자들은 모두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사단 수용을 공식화했고 ILO는 국제 이주 노동자 보호 지침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표면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후 파르한 아지즈는 석방 직후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하나의 기록을 읽고 의심했을 뿐이고 그 진실을 증명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연대의 물꼬를 튼 것에 불과했어요. 석방된 기술자들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PTSD 증세를 보였고 특히 파르하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의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습니다. ILO는 변하고 있을까? 사건 이후
ILO 내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 노동자 보호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대상 구금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제네바 본부는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와 협약을 맺어 표준 절차 및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중 일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너무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중립성을 해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LO의 역할은 단순히 기록하는 기관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정윤호 씨의 선택.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정윤호 씨입니다. 사건 이후 그는 공식적으로 본사의 윤리위원회 조사를 요청했고 회의록 유출건을 포함한 내부 감사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해당 문건은 실행되지 않은 검토안으로 판명되었고 정 씨는 오히려 기업 내 윤리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번엔 더 많은 파르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그 말이 있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것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움직인다는 것. 우리가 외면할 때 침묵은 권력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나서면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휴가를 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던 한국적인 정성과 정직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주던 사람, 편의점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점원, 카페에서 영어로 주문 받아주며 농담까지 해준 바리스타. 그들의 평범한 친절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나라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도 결국 같았습니다. 국가, 기업, 제도 그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을 향해 걸을 때 시스템도 세상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다시 제네바에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 속의 숨은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제게 주어진 일, 제 자리를 지키면서도 또 한 번의 파르한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주변에도 조용히 사라진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 떠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서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묻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다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